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나한테 다 쓰라고 주어진 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년 후에 미래의 나보다 지금보다 나이 먹은 네.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능력도 없고 젊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잃었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가 있죠. 네. 그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돈을 내가 지금 맡아서 오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 머니 트레이너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좀 제시해 맞아요. 주실 예. 텐데, 그게 가장 큰 게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죠. 소비에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네. 저축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와 예산. 자, 이 얘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에는 예산, 저축에는 목표. 네. 요즘은 직장인들도 급여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보너스가 많아져가지고 네. 뭐 얼마가 월급이냐 그러면 뭐 글쎄 뭐 내년에 받아봐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프리랜서들은 당연히 소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우 저축 못 하겠어요 이러고 네. 직장인들은 월급은 정해져 있긴 한데 보너스가 커져가지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다.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기 저축을 소홀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 저축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안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연봉을 이제 받기 전에 내가 올해는 일단 얼마를 좀 모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정기 저축을 100% 안 하더라도 내가 올해는 한 2천만 원은 내가 월급 탄 거에서 뭐 좀 일단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다 보면 정기적금을 가다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 목표에 조금 모자라네. 자 보너스 나왔을 때 좀 더 집어넣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네. 소비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목표를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연봉이 뭐 얼마예요. 근데 얼마나 모아야 돼요? 물론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지만 좋죠. 예. 근데 많이 모을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정도는 좀 모아야 된다. 사회 초년생이나 한 1, 2, 3년 차는 뭐 그런 기준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야기한 거를 기준점 삼아서 뭔가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10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깜짝 놀라면서 말이 안 돼. 그렇게 많이 저축 어떻게 하냐라고 할지언정 제 얘기를 듣고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행동이 옮겨진다면 나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 첫 번째 목표가 1억은 돼야 된다. 1억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경제활동한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연봉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웬만하지 않아도 1억을 일단 지향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시간은 더 걸릴지언정 목표. 예를 들면 내가 월급 좀 괜찮게 받아. 한 400, 500 벌어. 그러면 당연히 3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3년 안에 만들려면 지금 금리 3.5%로 한 달에 266만 원을 저축해요. 근데 나는 뭐 3, 4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0도 안 돼요. 뭐 한 200,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155만 원이라도 해라. 155만 원이면 5년에 1억 만드는 거고. 5년이면.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250을 받는데 그럼 155만 원 저축을 하면 내가 한 달에 95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월세가 60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250이니까 1억을 빨리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95만 원이라고 하는 생활비로 한 달을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95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생활하는 사람. 근데 본인은 왜 안 되느냐? 본인도 만약에 돈을 안 벌었으면 95만 원도 감사하죠. 이 정도. 근데 본인이 지금 250을 벌고 나니까 야 내가 250 버는데 어떻게 95만 원 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시드머니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뭐 그게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뭔가 좀 강력한 저축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항상 가이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퍼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최소한의 퍼센트. 퍼센트로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60%, 독립해 있으면 50%는 해라.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하라.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죠. 못 구하면 친구랑 같이 살든 뭐 하인이 한 방 살든 해결을 해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 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경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보상은 대가가 따른다입니다.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
배워야 되거든요. 아, 내가 뭐 어디 옷 사러 갔는데 메이커에다가 튼튼하고 디자인 좋은데 가격 싼 거 좀 골라주세요. 그런 물건은 자본주의에서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 네. 이 원리가 우리가 이 그 투자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수익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뭐 내가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내놔야지. 네네. 그래서 여러분 뭔가의 보상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뭔가 대단한 방법 없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없어요? 물어보는 대단한 분들이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맞습니다. 지키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 희생이나 뭔가 그 고통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뭐 얘기 그 오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있어요? 직장인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5가지 현상입니다. 이 5가지의 오적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적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꺼내가지고 뭐 주식을 사거나 뭐 코인을 사거나 이것까지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산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어쨌든 그건 자산으로 결과가 지금 안 좋을지언정 네. 뭐 자산으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것까지는 네네네. 제가 용서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들. 돈이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 아니 벌지도 않은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수가 벌어놓은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쓰는 한 달에 식사 비용 이거 나 옛날에 벌어놓던 돈을 쓴다 이거 고수. 네. 그다음에 그냥마 중수가 그냥 이번 달에 월급 탕거해서 한 달 뭐 벌어서 쓰는 한 달 거야. 쓴다. 뭐 이거. 네. 제일 하수가 뭐냐면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쓰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뭐 할부, 뭐 네. 카드론, 현금 네.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저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아니 내년 1월에 상여금이 나와요. 나와.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미리 좀 썼다. 미리 썼다. 진짜 이거 그거가 완전 하수죠. 설득된다. 하수죠, 하수. 설득되지만 사실은 그 네. 마인드는 역시 하수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벌어놓은 돈을 쓰세요, 제발. 그리고 벌어놓은 돈을 써라. 벌어놓은 돈을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적이고요. 두 네. 번째 적은 할인의 유혹이라 그럴까? 필요한 물건을 자꾸 안 사고 싸면 사. 그러니까 싸면 산다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비했던 거 보면 정말 필요해서 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너무 싸서 샀다.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 마트 가면은 수박 한 덩어리에 3만 원, 네. 반 통은 2만 원. 그러면 뭐 사냐? 그냥 3만 원이 한 통이니까 사는 거야. 그렇죠. 1인 가구가 한 통을 어떻게 먹어? 뭐 동네 잔치할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를 사는 습관을 가져라. 아, 비싸 보이지만 비싸 그게 보이지만 더 낫다. 그게 사실은 더 절약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사실 왜 당근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네. 그건 알뜰해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비싼 물건 제값 주고 다 산 다음에 네. 별로 필요가 없네. 그리고 싸게 팔고. 당근 막 50도, 60도이신 분들. 그러면 네. 막 온도가 올라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온도 올라가는 건데. 기부천사들. 기부천사지. 네. 여러분 어쨌든 할인의 유혹이 일단 우리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네. 오적이다 이건. 아 그러면은 카드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모아가지고 이걸 뭐 하면 오히려 그- 돈을 세이브했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에 1+1으로 붙어 있는 그 네. 사은품 받으려고 그 물건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 어제 1+1 샀거든요 하나. 아니 근데 1+1 필요한 거면 사도 되죠.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 바로 걸렸네. 네, 커피 사는데 옆에 하나보다는 그래도 두 개가 싸지 해서 두 개를 샀죠. 그리고 두 아니 근데 개를- 만약에 커피를 원래 소비할 생각이었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커피 생각 없었는데 이걸 먹자 두 그랬으면 개를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세 번째는 네.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오적이면 아예 없애라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가 적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를 믿고 자기 예산을 자꾸 오버하는 행동. 사실 현금을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네. 신용카드라는 게 원래 벌고 모으고 쓰고를 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쓰게 만들고 벌어서 갚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쓰고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신용카드는 예산을 정해놓고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나는 월급 300이지만 내 신용카드의 한도는 뭐 한 500, 600 네, 막 네. 이러잖아요. 이게 마치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쓰게 해주는 한도가 내가 써도 되는 금액인 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죠. 이제 네 번째는 불필요한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부적절한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네 번째 적입니다. 부적절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죠? 뭐 이 세상에 불필요한 금융 상품은 없겠지만 네. 그 비율이 문제겠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월급 300인데 종신보험 50만 원을 들고 네.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월급 300인데 네. 뭐 연금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을 가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거죠. 10년, 20년, 30년을 돈을 묶어놨을 때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건 금리가 높았을 때 이야기고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지만 사실은 성장률이 낮으면서 금리가 높은 좀 희한한 지금 상황인 거고 네.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는 장기적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장기적인 무슨 상품을 하는 것은 저는 한 2, 30년 뒤에 받을 거 이런 그런 것들은 거에 좀...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급 500인데 10만 원, 20만 원 연금 넣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너무 과하게 장기 저축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5적 중에 네. 대한민국에 있는 2030, 40 하여튼 가장 많은 현상이 바로 이건데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목적 없는 저축. 네. 저축을 하기는 해요. 만나보면 저축을 안 하진 않아요. 네. 되게 조금 하지만 그래도 해요. 근데 그나마 조금 하는 그 저축이 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도 좀 나한테 좀 미안해서 뭐 이렇게 저축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적금 만기 달에 네.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지 뭐 백화점을 갔는데 네. 막 가방이 눈에 띈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 이번 달에 적금 만기니까 저거나 살까 뭐 저기나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뚜렷한 목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뭐 결혼 자금을 만든다, 또는 뭐 내 집 주택 자금을 만든다, 네. 뭐 노후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만든다.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자산으로 넘어가는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여행이나 갈까, 가방이나 살까, 차나 바꿀까 이런데 만약에 정기 적금이 희생된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축을 해도 목돈을 손에 줄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어떻게든 없애면 아까 말씀하신 뭐 1억도 모으고 뭐 1년에 3천도 모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적처럼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린다 이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산 파트에서는 네네. 뭘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산. 목표나 이런 걸 세웠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난 이제 목표도 정했고 이제 카드도 좀 줄이고 돈 모아서 쓰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과하다. 과하다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면은 나쁘진 않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쓰죠. 네. 근데 자동차에 타시는 분들은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타서 헬멧 쓰는 분은 없죠. 근데 사실 헬멧 쓰면 그 자동차가 어떤 사고 났을 때 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그건 너무 좀 과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험이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면 본인의 미래 소득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좀 작으면 좀 적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그랜저에다가 티코 브레이크를 달 수 없고 티코라 그러면 너무 옛날 차인가? 네, 모닝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옛날 사람이라 네, 네. 모닝에다가 그랜저의 브레이크를 달 수가 없는 네. 것처럼 적절한 비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딱히 뭐라고 딱 말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본인 소득의 3% 이상을 보장성 보험료로 내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연간 세액공제를. 네. 그 100만 원이 딱 1년에 8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네, 네, 그래서 네. 그 정도가 사실은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건요. 취미나 이런 것들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솔직히.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용 이제 예산 따로 빼놓고 맞아요. 언젠가는 모르겠지 한번 플렉스 한번 지르고 싶을 때 쓸 예산 이렇게 막 딱딱 빼놓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비는 네. 우리의 소득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비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스타그램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여기 일단 보다 보면은 참 멋있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멋있는 사진이 그분들이 이거 연례 행사 내지는 평생 한 번 한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마치 라이프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라이프가 이러네? 이러고 나도 따라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 인스타그램을 올리면서 평생의 수건 사업을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맨날 이러고 사나 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5만 원이든 196만 원이든 이 저축 목표를 먼저 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허용되는 나머지 소비 가능 금액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 예산 안에서 취미에 얼마를 배정을 할까, 여행에 얼마를 배정을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단 뭐 여행 이 정도 좀 가줘야 될 것 같고 뭐 외식 이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난 취미 이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그래도 내가 저축을 너무 안 하는 건 양심이 네네. 좀 불량하니까 남는 거 얼마야? 그거 좀 저축해 볼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축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허용되는 범위 진짜 작겠지. 그러면 진짜 이거 갖고 무슨 여행을 가며 무슨 취미를 하냐? 네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월급 250만 원 받는 분이 멘토님,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한 유럽 여행은 3년 모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상황에다가 자꾸 세상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세상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내 친구가 이번 달에 여행 갔다 온 거야. 왜냐면 나도 가야지가 아니고. 나도 가야지가.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나랑은 다른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 여러분들의 소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렇죠. 라이프를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굳이 내가 줄여야 된다면 비중이 사실 주거비가 제일 크잖아요. 어찌 보면 뭐 식비도 있겠지만 월세 뭐 이런 거 고정비 중에서 왜냐면 먹는 것도 줄이는 것도 뭐 한계도 있을 한계가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집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들어가는 비용 이제 이게 사실은 집이라는 게 환경의 문제인데 내가 이제 내 집이면은 좀 좋은 데를 구해야 나중에 또 그 집값도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렌트를 하는 동안은 집이 굳이 클 필요가 없다. 집에 대한 부분은 뭐 예전에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집들이 문화가 있으니까 남 눈치 보면서 그래도 좀 아파트에 살아야 좀 집들이 할 때 좀 이렇게 남한테 좀 번듯하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건데 요즘 뭐 집들이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집에 사실 집에 둘만 있는데 또는 뭐 1인 가구는 혼자 있는데 굳이 뭐 집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그다지 좋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집에 대한 부분은 내 집도 아닌데 뭐 빌려 쓰는 건데 최소한 좀 줄여라. 아마 제가 봤을 땐 주거 비용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주거비를 많이 잡아버리시면 다른 걸 줄이는 게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저축을 깨더라고요. 보통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거비는 좀 많이 좀 낮춰놓고 그러니까 고정비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정비가 우리가 변동 지출 카드값 이런 건 솔직히 지난달에 내가 정신이 나가고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번 달에 정신 차리면 줄일 수 있지만 고정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교통비나 뭐 월세나 이런 건 정해놓으면 2년 동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잘못됐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게 반복이 되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머니 트레이너님이시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거나 어떤 돈에 대한 그런 좀 관념 같은 게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돈이 전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돈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공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나한테 다 쓰라고 주어진 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년 후에 미래의 나보다 지금보다 나이 먹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능력도 없고 젊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잃었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가 있죠. 그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돈을 내가 지금 맡아서 오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 있게 공금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거 내가 번 돈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관리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돈을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돈을 사랑하냐?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돈 좋죠. 돈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김.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뭐 연인들 같은 거 드라마에 보면 난 널 너무 사랑하고 널 아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와 아낀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아껴야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돈을 함부로 많이 사용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난 돈을 미워한 거야. 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하니까 자꾸 돈을 없애버리잖아. 네네. 진짜 돈을 사랑하면 돈을 아끼게 됩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철학적인데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save라는 단어죠. 세이브요. save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 save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모으다, 저축하다 이런 네네. 뜻이 있고 또 아낀다 이런 뜻도 있는데 네. 마지막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위기에 딱 나와서 어떤 그렇죠. 투수가 탁 그걸 막으면 세이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아끼고 모으십시오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